얼음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턱 밑으로 흘러내린 물은 혜진의 블라우스를 타고 허벅지를 적셨죠.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가 우리 집안이랑 어울릴 거라 생각해? 건방지게. 62살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다마다요. 정혜진은 살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SNS에 영상 하나가 퍼졌습니다. 제목은 예비 시어머니 호텔 갑질.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죠. 석 달 후 오만했던 여자는 강남 50평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끊었고 회사는 이사직을 박탈했죠. 뉴스에는 건설회사 비리 의혹이라는 자막이 흘렀고 모자이크 너머로 그녀의 눈물만 비쳤습니다. 평범한 신협 직원 하나가 재벌 이사를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시작될 그 통쾌한 복수에 힘을 보태주신다는 마음으로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혜진은 31살 동네 신용협동조합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좋았죠. 손님들 얼굴을 기억하고 사정을 듣고 때론 금리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7년째 같은 자리였지만 혜진은 불평하지 않았죠. 남자친구 최도윤은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5살 차분하고 듬직한 남자였죠. 1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났고 그는 혜진의 직업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일 하신다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혜진은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니 윤현숙에게 말하자 66살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다는 말과 함께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25년째였죠. 혜진이 10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학원비 한 푼 없었지만 혜진은 장학금으로 전문대를 나왔고 자격증을 따서 신협에 입사했죠.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상견례 날 장소는 강남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이선주가 정한 곳이었죠. 혜진은 백화점에서 15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습니다. 한 달 용돈 전부였지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된 정장을 꺼내 입었죠. 소매가 조금 짧았지만 그게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셨죠. 혜진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 쪽 테이블에 이선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62살 머리는 파마로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손목의 시계는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혜진 모녀를 보더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죠. 혜진과 어머니가 앉자 이선주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혜진은 알았죠. 코스 요리 한 세트에 15만 원은 넘는다는 걸요. 이선주는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고 혜진 모녀에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스프, 빵, 접시마다 장식이 화려했지만 혜진은 입맛이 없었죠. 이선주는 포크를 들며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35에 부장까지 올랐다고 회사에서도 기대주라고 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주는 계속 이어가며 혜진의 직장을 물었습니다. 신협이라고 했더니 그녀는 거긴 은행이냐고 되물었죠. 혜진이 신용협동조합이라고 조합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설명하자 이선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은 아니라는 거네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현숙은 고개를 숙인 채 스프만 떠먹었죠. 이선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었고 혜진이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신다고 답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 캐물었죠. 혜진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이선주는 짧게 아 하고는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없었죠. 그저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이선주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더니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라고 했죠. 학벌도 재산도 다 따진다고 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선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결혼하면 상대 집안도 봐야 하는데 솔직히 신협 직원하고 설거지하는 집이랑은 좀 안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거침이 없었죠.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어머니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혜진은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숨을 참았죠. 그때 이선주가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혜진의 얼굴에 쏟아부었죠. 쾅! 얼음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젖었죠.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선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 우리 집안이랑 어울릴 급은 아니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냅킨을 꺼내 딸의 옷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닦지도 못했죠. 이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한테 헤어지라고 말해두겠다고 했죠. 그녀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혜진과 어머니만 남았죠. 레스토랑 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혜진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엄마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참으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틀 후 혜진은 출근했습니다. 젖은 블라우스는 빨아서 말렸지만 얼룩이 남았죠.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신협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죠. 미안하다고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득?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다 한들 그 모욕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신협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62살 여자는 선글라스를 낀 채 창구로 걸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다가왔죠. 혜진의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목소리에 놀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이선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면 힘들겠네.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죠. 이선주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도윤이 요즘 힘들어한다고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했죠. 혜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객 응대 중이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이선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죠. 하이힐 소리만 남기고요. 혜진은 자리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앞에 섰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빨간 눈, 창백한 얼굴, 31살 7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이선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 주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참아왔죠. 설거지하며 손이 트도 허리가 아파도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엄마, 전 안 참을래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보였죠.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선주의 이름을 쳤죠.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이사, 부동산 투자, 자선 행사 참석.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혜진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 멈췄죠. 작년 기사였습니다. 이선주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양저축은행에서 10억 원 규모의 법인 대출을요. 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금융권에서 7년을 일한 그녀는 알았죠. 법인 대출에는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하다는 걸요. 서류, 담보, 신용평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날 혜진은 신협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금융권은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연체 기록, 대출 이력, 법인 계좌 거래 내역까지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업무상 필요한 조회는 가능했죠. 혜진은 이선주의 회사명을 검색했습니다. 한성건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법인 계좌, 대출 내역, 거래 은행. 하나하나 확인하던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작년 태양저축은행에서 받은 10억 원 대출의 담보 서류에 문제가 있었죠. 부동산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었고 일부 서류는 위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죠. 만약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이선주 개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신고였습니다. 정당한 절차였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냐고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죠.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내부 신고 게시판이 있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비정상적 대출 심사 기록건. 본문에는 담담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 회사명, 대출 금액, 의심되는 서류, 증거자료, 감정도 악의도 담지 않았죠. 그저 금융인으로서 발견한 불법 행위를 보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죠.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접수 번호가 떴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혜진은 준비한 서류를 모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태양저축은행에 감사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성건설 대출 비리 의혹, 금감원 조사 착수. 혜진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차분히 읽어내려갔죠. 한성건설 이선주 이사, 부당대출 정황 포착, 법인 계좌 동결, 검찰 수사 의뢰. 화면 속 이선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았죠. 그 뒤에 어떤 표정이 있을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의예요, 엄마.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12번째에 받았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일 났다고, 금감원에서 조사 나왔다고, 회사가 난리라고 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전부 동결됐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냐고.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견한 불법을 신고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이선주가 다시 신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죠. 명품 가방도 하이힐도 없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였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아니냐고요. 이선주는 혜진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구를 짚었죠. 내가 했지? 금감원에 신고한 거 너지?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다음 손님 번호표를 불렀습니다. 이선주는 창구를 탁 쳤습니다. 대답 좀 해. 내가 물어보잖아. 순간 신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선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죠. 손님, 여긴 금융기관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62살 여자가 31살 여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혜진은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요원이 다가와 이선주의 팔을 잡았죠.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혜진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냐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하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성건설 본사가 압수수색 당했고 이선주는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언론이 연일 보도했죠. 10억 원대 부당대출, 서류 위조, 배임 혐의.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건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됐고 협력업체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담보를 처분하기 시작했죠. 강남 50평 아파트, 청담동 상가 건물, 제주도 펜션. 이선주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나씩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소식을 뉴스로 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죠. 동정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신협에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금융감독원 시민보호센터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죠. 그녀의 신고 덕분에 수십억 원대의 비리를 적발했다고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요. 시민보호센터는 금융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을 감시하는 부서라고 했죠. 혜진 같은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혜진은 놀랐습니다. 신협에서 7년을 일했지만 승진 한 번 못했는데 금감원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다니요. 사흘을 고민한 끝에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신협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한 달 후 혜진은 금융감독원 시민보호센터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 사무실, 새 책상, 새 명찰, 정해진 주임. 명찰을 달며 그녀는 미소 지었죠. 첫날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약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요. 금융사의 갑질, 불법 대출, 사기. 그 모든 걸 감시하고 바로잡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날 오후 첫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고금리, 허위 설명, 강압적 계약,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혜진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닷새 만에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고 팀장이 놀라워했죠.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좋다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23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그중 20건에서 피해자가 구제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에이스라고 불렀죠. 어느 날 오후 혜진의 책상에 새 민원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원인 이름 이선주.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태양저축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을 회수했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도와달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불법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 탓뿐이었죠. 혜진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죠. 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맡을 수 없다고요.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팀장은 알겠다며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혜진은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죠. 이선주. 그 여자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법을 어기고 남을 짓밟았으면서도요. 하지만 이제 그건 혜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혜진은 금감원에서 빠르게 성장했죠. 42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38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했습니다. 상사들은 그녀를 주목했고 동료들은 존경했죠. 어느 날 오후 팀장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특별 사건이 있다고 했죠. 한성건설 관련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선주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중 일부가 차명으로 빼돌려졌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선주의 이름이 또다시 보였죠. 그녀는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재산을 숨기고 채권자들을 속이고 있었죠.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 건을 맡을 수 있겠냐고요. 개인적 감정이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녀는 이선주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이선주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부, 법인 명의 하나하나 파고들었죠. 2주일간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선주는 친척 명의로 강남 오피스텔 2채를 숨겨놓고 있었죠. 시세로 15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채권자들 모르게 빼돌린 겁니다. 혜진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변동 기록, 친척과의 통화 녹취록, 모든 게 명백했죠. 이선주는 법을 또 한 번 어긴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팀장이 읽어보더니 감탄했죠. 완벽한 증거 구성이라고 검찰에 바로 넘길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검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선주는 재산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죠. 이번엔 구속이 확실했습니다. 혜진은 뉴스를 봤습니다. 이선주가 검찰청으로 소환되는 장면이 나왔죠.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졌죠. 국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이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걸을 뿐이었죠. 62살 여자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감정은 없었죠. 승리감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선주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죠. 집행유예는 취소됐고 그녀는 즉시 수감됐습니다. 같은 날 한성건설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았죠. 협력업체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선주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어머니의 범죄에 연루된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는 이력서를 돌렸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봤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죠. 혜진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으니까요. 2달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뜯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오만했다고, 사람을 무시했다고요.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평생 돈과 지위로 살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석 달 후 혜진은 또 다른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불법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죠. 혜진은 서류를 검토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기꾼을 추적하고 피해 금액을 확인했죠. 일주일 만에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았고 사기꾼은 경찰에 넘겨졌죠. 남자는 혜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혜진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일은 어떠냐고요? 힘들지 않냐고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보람 있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1년 전 호텔 레스토랑에서 물을 뒤집었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죠. 대신 일어섰습니다. 맞서 싸웠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선주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모두 잃었죠.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 남았죠.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하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금융감독원 시민보호센터에서 인정받는 조사관이 됐죠. 117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98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금융권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팀장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죠. 금감원 우수 직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요. 1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시상식 날 혜진은 처음으로 정장 대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죠.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을 때 객석에 앉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혜진 주임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헌신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혜진은 상패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죠. 그녀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임님, 저 기억하세요? 6개월 전에 대출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혜진은 기억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에 3천만 원을 뜯긴 할머니였죠. 혜진이 조사해서 돈을 돌려받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임님 덕분에 손자 학원비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일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자랑스럽다고요. 평생 설거지하며 살았어도 후회 없다고요.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고요. 혜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66살 어머니의 등은 예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석 달 후
혜진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온 겁니다. 금융 전공 학생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 강의해 달라고요. 혜진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팀장이 격려했죠. 젊은이들에게 정의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강의 당일 100명이 넘는 학생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죠.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신협 직원으로 일하며 겪은 일들, 불법을 발견하고 신고한 과정, 금감원에서 피해자들을 돕는 보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죠.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손이 여럿 올라왔죠.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큰 회사 이사를 신고하는 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잃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이 다가와 명함을 달라고 했죠. 자신도 금감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혜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변화구나 싶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6달 후 혜진은 승진했습니다. 대리가 됐죠. 급여도 올랐고 업무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은 옛날 신협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알아? 이선주. 출소했대. 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석방이었죠. 모범수로 형기를 줄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식이 없다고요. 아마 조용히 살고 있을 거라고요.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삶은 자신과 상관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보였죠. 등이 굽은 여자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선주였습니다. 64살이 된 그녀는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선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죠.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선주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는 듯 했죠.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담배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했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여자만 남아 있었죠.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값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요. 복수도 증오도 분노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남았죠. 혜진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출근해서 새 민원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혜진의 싸움도 계속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게 정혜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